해가 서쪽 기와 지붕 끝에 걸렸습니다. 늦가을 빛은 얇은 이불처럼 마당을 덮고 감나무 잎 사이로 바삭바삭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두고 간 귤 상자가 있었지요. 상자 옆 구겨진 봉투에는 붉은 펜으로 축하드립니다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귤 향이 벌써 껍질을 뚫고 나왔는데 달콤하다기보다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순자 어멈, 들었어? 며느리 임신했다며. 송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조심하느라 말을 아껴. 그래도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지. 나는 짧게 인사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귤 상자를 부엌 찬장 아래 밀어넣고 마루 끝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바람이 센 겨울 저녁에 꿰매다 만 베네쩌고리가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빛 천이 아직도 말끔했지요. 반듯한 홈질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었고 그 지점은 내 마음이 언제나 멈춰 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늘꽂이에 꽂힌 바늘은 오래된 반짝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천 사이로 손등의 핏줄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선들이 마치 오래된 가족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임신 속으로 되뇌니 어깨부터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그 다음 순간 이유 모를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를 먼저 덮친 건 기쁨이 아니라 주춤함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조심스러움. 나는 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세영은 장독대 뚜껑을 번쩍 들고 웃었는데 그 배가 벌써 달라졌을까? 입덧이라면 된장국부터 멀리 했을 텐데 어제 저녁 우린 똑같이 찌개를 나눠 먹지 않았나? 저녁 무렵 도연과 세영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지날 때 나는 부엌에서 국을 휘저으며 둘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세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 앉아. 미역국 끓였다. 미역네. 세영의 웃음이 반박자 늦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국을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세영이 아주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눈에 과하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도연은 평소처럼 반찬을 세팅했는데 젓가락 끝이 자꾸 빈 그릇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추우니까 외투 꼭 입고 다니셔야 해요. 도연이 굳이 말을 붙였습니다. 내 걱정 말고 너희나 건강 챙겨. 나는 미역을 한 번 씹고 두 번 씹었습니다. 저 어머니, 세영이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응?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밀었어요. 그래. 이제 3달이에요. 숟가락이 사금사금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김이 눈앞을 가리고 그 사이로 세영의 얼굴이 물 위 꽃잎처럼 흔들렸습니다. 3달이라. 달력 속 3달은 빠르지만 몸의 3달은 더디고 무겁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서 밀어주었습니다. 잘됐다. 몸조리 잘해야지. 병원은? 네. 시간 맞춰 다니고 있어요. 어디로 다니니? 삼성 여성병원요. 그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려는 사람처럼.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축하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축하는 마음의 다짐이지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내가 배운 방식은 기뻐하되 기록하라였습니다. 밤이 늦어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베네쩌고리 옆에 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문질문질해진 수첩, 거기엔 한 줄씩 얇은 글씨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배 나온 시기, 검진 주기, 초음파 첫 심장 소리. 어떤 페이지에는 동그라미와 별표가, 어떤 페이지에는 지우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나는 빈칸을 찾아 적었습니다. 세영 삼성 여성병원. 3개월. 입덧 반응 확인 필요.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도연이 물을 들어 부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묻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나는 먼저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을 말과 며느리에게서 들을 말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이제 들어갈 거다. 내일은 좀 춥겠다. 알겠어요. 문 단단히 닫고 주무세요. 그가 돌아서자 부엌 등이 작은 원처럼 테이블만 비추었습니다. 나는 베넷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실밥 끝이 아주 조금 풀린 채로 대롱거렸습니다. 그 실한올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장부를 오래 붙들어 온 사람이 그렇듯 숫자가 맞지 않으면 왜를 묻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임신도 장부와 비슷합니다. 날짜가 있고 징후가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나는 바늘을 실에 꿰고 조용히 한 땀을 넣었습니다. 실이 천 속으로 들어가며 보이지 않게 단단해지는 순간 내 안의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이제 됐다, 믿어라. 아니, 아직은 이르다.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세영이 부엌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콩나물 씻는 소리가 가늘게 났습니다. 나는 찬장을 열며 일부러 대충 말했습니다. 입덧은 어때? 괜찮아요. 아침에만 좀. 그래. 된장 냄새는 괜찮고? 조금은.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콩나물 머리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리듬이 어쩐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들어 찬장에 올리고 장아찌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식초 냄새가 킁하고 올라왔습니다. 세영의 속이 울렁거렸는지 그녀는 반 박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병을 닫고 아무렇지 않게 도마를 닦았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족살만 한 먼지들이 떠다녔고 그 사이로 내 손등의 점과 흉터가 또렷해졌습니다. 늙는다는 건 숨기던 것들이 빛에 더 잘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세영아, 내 어머니, 몸이 힘들면 말해라. 살림은 내가 하지. 네. 짧은 대답 속에 많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빠져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잠깐 내 손끝에 머물다 갔습니다. 나는 그 눈길을 가만히 주워 담아 마음속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펼쳐볼 수 있도록. 그날 낮 이웃집 송씨가 귤을 더 가져왔습니다. 봉지에 옮겨 담으며 그녀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첫째 때는 입덧이 장난 아니었지.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했어. 병원 사진 보여주면서 울고불고 아유, 그때 생각만 해도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럼요. 근데 며느리 말로는 병원 어디래? 삼성 여성병원이라 하더군. 아이고, 거긴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날짜 잘 잡았네.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내 발바닥이 나무 마루에 아주 얇게 미끄러졌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질 법한 미세한 미끄러짐. 균형을 잡고 나서 옷깃을 여몄습니다. 마음이 그 미끄러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씩 옆으로 흘러내리는 기분. 해걸음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그의 발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는 것을.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고 끈이 길게 풀린 채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세영이 어디 갔니? 방에서 쉬고 있어. 그래.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수저를 정갈히 놓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엉클어질수록 손은 더 단정해지는 법입니다. 그 정갈함으로라도 균형을 잡으려고요. 밤, 모두 잠든 뒤 나는 또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바늘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바늘 끝에 달라붙은 아주 작은 먼지가 보였습니다. 숨을 불어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먼지 하나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이 소식이라면. 나는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축하귤 상자, 송 씨의 말. 병원 삼성 여성병원. 3달. 된장 냄새 반응 애매. 콩나물, 식초 냄새 거부. 글씨가 점점 또박또박해졌습니다. 마지막 줄의 사진 확인 필요라고 적고 펜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풍경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 한쪽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려는 문이 아니라 확인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확인은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끝내는 그를 믿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아이를 가슴에서 떠나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의사는 사실을 말했고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살 수 있었으니까. 나는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바늘이 천 속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 잡음이 잠깐씩 조용해졌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장부를 맞출 때, 쌀을 씻을 때, 아이 옷을 꿰맬 때의 리듬. 그 리듬은 언제나 나를 살려냈습니다. 세영아, 정말이면 좋겠다. 그래, 정말이면 좋겠다. 속삭임이 부엌의 어둠 속으로 흘렀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 다시 돌아올 때는 모양이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이면 좋겠다가 정말인지 보자로. 나는 바늘을 실에서 빼 서랍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촛불 대신 작은 전등을 끄고 어둠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닫아둔 또 다른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내 젖은 울음과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접어둔 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순자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으로만 서 있지 말고 확인의 자리까지 걸어가자고. 믿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되 보아야 할 것을 보자고. 축하를 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놓치지 말자고. 그러자 가슴께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장부를 펼칠 준비가 된 상인의 마음처럼 다음 날을 맞을 어머니의 마음이 비로소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 감잎이 어둠 속에서 바람에 뒤집혔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 작은 뒤척임까지 내 것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부엌 창호지로 파랗게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물 한 주전자 올려놓고 나는 어젯밤 적어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삼성 여성병원 3개월 사진 확인. 글자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는 축하대로, 확인은 확인대로. 2가지를 동시에 들고 갈 수 있다는 걸 나이 들어 배웠지요. 세영이 먼저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콩나물 머리를 떼는 소리가 빗방울처럼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라.
내가 미역만 더 데우마. 미역은 괜찮아요. 왜? 냄새가 조금. 그녀의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냄새. 임신 중엔 사소한 냄새 하나가 하루를 다 뒤흔들기도 합니다. 나는 뚜껑을 덮고 불을 줄였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찬장 옆에 가지런히 세워둔 장아찌 병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먼저 꺼냈지만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주전자를 조금 더 끓여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부터 마셔라. 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숨을 눌렀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얼굴빛이 잠시 풀렸습니다. 그 표정은 꼭 겨울 마당의 햇빛 한 줌 같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상 위에 앉아 수줍게 웃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나는 미역국을 끓였지. 기쁨을 국물에 푼다는 마음으로. 아침상에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김치 몇 조각을 올렸습니다. 도연이 출근 전 급히 밥을 쉴 새 없이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은 마음이 빨리 닳는 법입니다. 도연아, 오늘은 좀 늦게 가도 되냐? 회의가 일찍 잡혀서요. 그래. 빈속에 커피 말고 보리차 가져가라. 응.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식탁 모서리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치 못 챈 척했지만 화면에 뜬 세광산 부인과 진단서 재발급 안내라는 알림이 내 눈에 스쳤습니다. 세광산 부인과 귀가 맑아지는 소리처럼 단단히 박혔습니다. 삼성 여성병원이라 했는데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나물 손질을 멈추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 소리에 섞이면 마음이 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생각을 키웠습니다. 생선가게 앞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든 젊은 아낙이 활짝 웃으며 아주머니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2달이래요. 심장 소리 들었대요. 나는 그 웃음을 슬쩍 보았고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 빈 공간까지 보았습니다. 웃음은 대개 지금의 온도를 말해주지만 빈 공간은 그 웃음을 얻기까지의 길을 말해줍니다. 집에 돌아오니 택배 한 상자가 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여성건강정보센터. 상자를 열자 임산부 영양제 샘플과 안내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청했겠지요. 이름은 정세영. 신청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그날은 세영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과 신청은 겹칠 수 있습니다. 겹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겹치는 것들만 모아 하나의 의심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 대신 맑은 두부국을 끓였습니다. 세영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사진 가져왔어요. 그래, 보자. 봉투 속엔 초음파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병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세광산 부인과 사진 속 하얀 그림자, 까맣게 감싼 공간. 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듭니다. 보는 이가 믿으려 하면 아이의 옅은 윤곽도 생명으로 오고 의심하려 하면 생명의 윤곽도 그림자로 물러납니다. 예쁘네. 그렇죠? 이제 좀 사람 같죠? 그렇다. 내 목소리는 한 박자 늦었습니다. 사진 구석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월 2일. 그날 수첩에는 세영 민지 결혼식 참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있었겠지요. 죽 한 그릇 먹고 나가 신부 들러리도 하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말 그리고 몇 가지 사소한 행동들이 나란히 놓였을 때 한 줄의 어긋남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둘의 웃음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세광산 부인과 말 삼성 여성병원, 날짜 62, 결혼식과 중첩. 글자가 어둠 속에서 더 굵게 박혔습니다. 그때 내 안의 두 목소리가 다시 맞섰습니다. 의심만 모으면 사람이 아니라 증거만 보게 된다. 증거를 보지 않으면 결국 사람도 잃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을까? 대답은 오래전의 겨울에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미처 안녕도 못한 아이가 흩어지던 그날 의사는 사실을 말했고 나는 그 사실을 내 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슬픔의 시작이라고 부른 그 순간을 나는 살아내기의 시작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려 한다.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믿어주기 위해서. 문득 찬장의 달력에 눈이 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검진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지요. 글씨가 세영의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적었나? 같이 가는 걸까? 내 가슴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줄의 어긋남이 있다면 한 줄의 맞물림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밑에 적었습니다. 검진 동행 제한 거절 시 이유 묻기. 다음 날 아침 겸 점심을 차리면서 나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다음 주 검진 같이 갈까? 저 어머니, 그날은 회사 교육이 잡혀서요. 병원은 혼자 가도 되지. 네. 대답은 쉬웠지만 눈빛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눌러 올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그 속도가 아주 작은 진실을 뒤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마음속에 접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펼쳐 확인할 수 있도록. 오후에 보건소 앞을 지나다가 나는 혜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 오랜 친구, 간호사로 오래 일해 사람의 체온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자야, 얼굴이 안색이 좀. 걱정할 일은 아닌데 확인할 일이 있다. 확인은 함께 하는 거다. 혼자 하면 의심이 되고 둘이 하면 돌봄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녀는 내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묘하게 안심이 났습니다. 같은 저녁 식탁 위 초음파 봉투를 다시 펼쳐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게 거짓과 진실이 아닌 시간의 문제라면 어떤 사람은 애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거짓을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시간을 얻기 위해 의심을 택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이지만 둘 다 사랑 때문에 하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도연아? 응, 엄마. 세영이 힘들면 너도 같이 힘들다. 그러니 둘이서 숨만 맞추지 말고 호흡을 맞춰라. 알겠어. 그 대답엔 고백의 문턱이 있었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수첩을 더 많이 적었습니다. 장부를 맞추듯.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 저울이 이동하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의심에서 확인으로. 내일은 직접 보자. 내일은 눈으로 듣자. 내일은 사람의 말을 믿되 말 사이에 침묵까지 듣자. 그날 밤 베넷 저고리에 풀린 실밥을 다시 잡아당겨 묶었습니다. 아주 작고 단단한 매듭. 그 매듭을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내가 틀려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불을 꺼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진실의 목소리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의심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사이의 작은 간격을 아주 조금씩 넓힐 뿐입니다. 며칠 사이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더 자주 밖을 보고 세영은 더 자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더 오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깊어지는 모양새였지요. 아침 식탁에서 도연이 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회사 근처로 가져다 줄게. 괜찮아. 나 오늘은 회사 학원 쉬는 날이야. 그래도 뭐라도 먹어. 응. 그 대화는 다정했지만 다정함이 사과처럼 반쪽으로 보였습니다. 반쪽의 다정함은 남은 반쪽을 어디에 숨겼는지 자꾸 묻게 합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세영아, 나랑 장 보러 갈래? 오늘은 집안일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거절은 공손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거절에도 질감이 있다는 걸 나는 나이 들어 배웠습니다. 나는 낮에 보건소 앞 카페에서 혜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 눈빛만 보고도 상황을 절반쯤 읽었습니다. 내가 의심을 들고 있다. 의심을 들고 있기보다 확인을 들고 있는 중. 좋아. 확인은 사람을 살린다. 단 방법이 살려야지 도구가 살리는 게 아니다. 말해라. 세영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검사, 받아야 할 상담, 그리고 혹시라도 잃은 아이를 보내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절차. 이 셋을 같이 본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아니라 바늘처럼 내 마음속을 통과했습니다. 찢지 않고 꿰매는 바늘. 나는 그 바늘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서 고모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소문이 진짜야?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건 다 소문이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엄마 유산은 조심해. 내가 조심할 걸 걱정해라.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지 말고. 나는 엄마를 본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미경의 말은 각져 있었습니다. 각진 말은 부딪히면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각을 둥글게 만들려 했지만 손길이 닿기 전에 그녀는 발을 돌려 떠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대문턱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집안으로 오래 남았습니다. 해질녘 세영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돌아보건소 앞에서 그녀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윤혜정. 내 친구 혜정이 아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옅은 베이지 코트와 보건소 명찰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영의 손이 가방 속 봉투를 꺼내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봉투는 의료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휘날려 두 사람 사이로 불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찰나 세영의 옆모습이 정면으로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 채 한숨을 길게 내쉬는 표정. 그 표정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닫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을 것. 하지만 몰아세우지 않고 내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것. 사람은 지적을 들으면 등을 돌리지만 고백을 들으면 고개를 듭니다. 밤, 비가 촘촘히 내렸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유언장 봉투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벤의 저고리를 펼쳐 놓았습니다. 두 개의 종이와 한 벌의 천, 이 집의 지금을 말해주는 세 가지. 세영아, 내 어머니, 내가 내일 얘기 좀 하자.
나도 내 이야기를 먼저 할게. 네. 그녀의 대답의 마지막 음절이 빗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지는 소리를 붙잡듯 옆자리에 빈 머그컵을 하나 더 올려두었습니다. 같이 마실 자리, 같이 듣는 자리, 같이 울 자리. 자리를 먼저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 고백 오래전 잃은 아이. 유언 사람에게 주려던 마음. 질문 사진과 병원 날짜. 경청 먼저 듣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건넬 것.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비가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젖은 마당 냄새가 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새로 씻긴 마음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은 내 말을 한참 듣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어디로? 사람이 있는 대로. 우리는 먼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구조를 명확히 해두면 오해가 한 칸 물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지훈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의 핵심은 돌봄이네요. 후견과 신탁조합이면 가족 구성원의 상태와 관계없이 돌봄 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네. 법도 그걸 이제 많이 반영합니다. 그 말이 내 어깨를 아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가 아니게 되는 길. 사람에게 주는 상속. 나는 그 길을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우리는 세광산 부인과에 들렀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어 상세한 건 확인이 어려웠지만 창구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당 성함으로는 최근 내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병원을 착각하신 건 아닌지. 말의 끝이 공중에 떠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이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의심이 칼날이 되기 전에 바늘로 돌려놓는 손길.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혜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유산 직후 누군가는 없음을 말하지 못해 있음의 말들로 시간을 산다. 그 시간이 지나야 없음을 말할 수 있기도 해. 그 말은 아프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그 시간을 산 적이 있으니까. 나는 혜정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에서 미경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일 보러. 세영이 일이지? 엄마 또 속지 마. 사람에게 속는 게 낫지. 돈에게 속는 건 더 아프다. 엄마. 미경의 목소리는 울컥했습니다. 그녀도 사랑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내가 화내는 마음을 안다. 근데 오늘은 나를 믿어라. 엄마가 한다면 나는 잠깐 물러설게. 잠깐이야. 그 잠깐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세영이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세영아, 나 내 이야기부터 하자. 나는 오래전에 겨울 병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잃고도 한동안 있다고 믿으며 살았던 시간, 누구에게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밤들을, 그리고 그때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누군가의 확인이었다는 것을, 의사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세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주먹을 말아쥐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의 말은 다음 장의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기는 건 결국 도연의 고백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말들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낱말들이 서로 부딪혀 가끔 그릇 부딪히는 소리처럼 났습니다.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일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말은 짧았지만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을 불 끄고 기다리는 밤처럼 조용히 통과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들기 전 베넷 저고리를 손바닥에 펼쳐놓고 한 땀만 더 꿰맸습니다. 실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매듭은 어젯밤보다 침착했습니다. 저녁 식탁. 된장국 김이 얇게 오르고 접시 위에 멸치볶음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부터 말할게. 그래. 나는 아빠 돌아가신 뒤에 한동안 병원 다녔어. 그때 알았어. 아이 가지기 어렵다는 거. 말 못했어. 엄마가 평생 원하던 걸 내가 못할까봐. 그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건 늘 사람의 두려움이지, 종이는 그저 사실의 온도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종이를 보지 않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 거기엔 소년의 죄책감과 가장의 자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내 속에서 무너진 건 의심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분노의 방향은 두 가지, 나 자신을 향하거나 눈앞 사람을 향하거나. 나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왜 미리 안 물었을까? 왜 내 아이의 침묵을 이렇게 오래 두었을까? 세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2달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게 눈에 선해서 잠깐만 더 그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친구가 예전에 찍었던 걸 저는 바보예요. 그녀의 고백은 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종이 같았습니다. 잡아당기면 찢어질 것 같아 나는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잠깐은 누구를 살리려고 한 잠깐이었니? 어머니요. 그리고 저요. 우리 셋.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붉어진 눈꺼풀, 젖은 속눈썹. 나는 그 디테일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슬픔을 믿는 방법은 크고 울창한 울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눈물의 모양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내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건 아이한테 주려던 게 아니다.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려 했다. 내가 거짓을 택한 게 상속 때문이라면 나는 오늘 여기서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내 거짓이 시간 때문이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문을 연다. 세영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내가 말렸어야 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려야 했던 건 거짓이 아니라 너희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말 대신 증거를 만든다. 넌 사진을 만들었고 나는 장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가족은 말로 만든다.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창을 열어 공기를 갈아 끼운 것처럼 나는 베넷 저고리를 펼쳐 놓았습니다. 천 위에 눈물 방울 하나가 떨어져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자. 그날 밤 고모 미경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식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는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들었어? 이게 사기지 뭐야? 미경아. 유산을 노리고 거짓 임신? 경찰에 신고해.
그만해. 왜? 엄마 또 당하고만 살 거야? 미경의 분노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방향을 잃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태웁니다. 나는 일어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내 말 한번 들어라. 우리는 지금 시간을 상속받았다. 거짓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믿을 시간을.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영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남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일은 더 큰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6장을 최악의 밤이라고 적어두었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최악이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아침일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처마가 들썩이고 대문이 으스스하게 울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은 문을 닫은 방 안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는 울음을 길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울음은 벽을 지나 내 귀로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응, 전화 갈게요. 오늘 밤에. 문이 열리고 세영이 자그마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턱을 내려다봤습니다. 문턱은 집의 세상과 세상의 집을 가르는 한 줄의 나무. 그 나무를 넘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려고? 친정이 아니면 친구 집에. 밤이다. 밤이라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낮이면 못 가요. 그 말은 깊었습니다. 낮이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말이 붙으니까. 밤에는 사람 대신 그림자가 걷습니다. 그림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포대기처럼 얇은 담요를 꺼내 캐리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춥다. 네. 그때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를 가? 지금 이 밤에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만해라.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며느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을 드는 거다. 말이 부딪혔습니다. 그 사이로 베넷 저고리가 벽에 걸린 채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틈으로 들어와 실밥을 건드렸습니다. 한 올이 다시 풀렸습니다. 나는 그 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곳부터 풀리는 게 옷이고 가장 아픈 곳부터 터지는 게 사람 사이. 미경은 손을 떨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유산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집안에. 유산은 사람에게 간다고 했지 않니? 그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 그 말은 화살처럼 나갔다가 바람을 타고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일 약한 사람 세영일까? 도연일까? 아니면 나일까? 답은 매 순간 바뀌었습니다. 세영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도연이 달려 나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지마. 당신이 어떻게 말려. 내가 잘못했어. 그 말 나 말고 어머니께 하라고. 그 말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에게 하라는 고백. 가족은 결국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가 문 옆에 놓았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겠다.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의자는 여기 있고, 나가야 한다면 문을 닫고 의자도 같이 내보내라. 빈 의자만 남지 않게. 세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문틀에 번졌습니다. 물의 자국은 나무에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대신 큰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로 산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버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서 그 고백을 듣는 데에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모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미경의 거친 숨도, 도연의 떨림도 모두 한 점에 모여 고백의 가운데를 밝혔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베넷 저고리를 벽에서 내려 세영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언제 돌려줄지 내가 정해라. 거짓말로 버티던 시간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버틴다는 건 다음이 있다는 뜻이니까. 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커튼이 움직임을 멈추고 방안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서 통과했습니다. 새벽빛이 한 줄로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는 늘 가장 얇은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레 펼쳐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때 거짓의 증거였던 천이 이제는 진실의 무게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났니? 세영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었지만 맑았습니다. 도연도 곧 뒤따라 나왔습니다. 셋이 마주 섰습니다. 나는 내 자리 식탁 머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포개고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먼저 말해라.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숨이 가슴에서 목으로 올라오다 되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동작은 사과가 아니라 사람으로 서는 몸짓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문제였어. 나는 겁이 났어. 엄마가 실망할까봐. 세영이 힘든데도 내가 뒤에 숨었어. 이제 숨지 않을게.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다 들을게. 그 말은 컸지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혼내려고 앉아있지 않다. 너를 보려고 앉아있다. 세영이 베넷 저고리를 두 손으로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 다시 말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목에 걸려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받겠다는 말보다 기회를 주세요. 진짜로 잘할 기회. 그녀의 말은 내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랍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적어온 모든 확인의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냄새, 병원 이름, 사진, 동그라미와 별표, 지우개 자국. 그것들이 갑자기 사람의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나의 두려움, 저 페이지는 세영의 버팀, 또 다른 페이지는 도연의 숨음. 기록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아이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다. 나는 오늘 이 수첩을 덮는다. 확인은 끝났으니 이제는 믿음의 장부를 쓰자. 수입과 지출 대신 서로의 시간을 적는 장부. 나는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고 마지막 남은 풀린 실밥 하나를 깨물고 끊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도 결정적인 동작. 우리 셋이 함께 난 벼랑을 아주 조금 메우는 동작. 혜정이 아침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자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넷이서 김이 오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끓기 전 표면에 아주 작은 기포가 일어나듯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사람들처럼 숨을 모았습니다. 입양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말했다. 도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이의 씨가 아니라
마음의 씨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먼저 서류를 알아보겠다. 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이다. 하지만 서류보다 먼저 할 게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어른이 될지 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씩 말했다. 도연은 숨지 않겠다고, 세영은 버티기 대신 말하겠다고, 나는 의심 대신 확인을, 확인 대신 믿음을 쓰겠다고.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잘 돌볼 것. 슬픔은 언제든 다시 오니까. 나는 베넷 저고리를 창가에 걸었습니다. 새벽빛이 천을 통과해 방 안에 아주 얇은 파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새로운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직 모양이 없어서 더 아름다운. 그때 대문이 열리고 미경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한 걸음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경아. 응, 엄마. 이제 우리 한쪽 편만 들지 말자. 알았어. 나도 배워볼게. 그 말이 오래된 가위 소리처럼 내 심장을 잘라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헛된 분노를 잘라내고 필요한 자국만 남겼습니다. 나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위에 손. 우리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을 지나는 발걸음 소리, 참새 소리, 가스불의 작은 소리 모든 소리가 한 가족이 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심 햇살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크게 치웠습니다. 자리를 넓게 비워야 약속이 잘 놓입니다. 최지훈 법무사가 다시 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후견 신탁 유언 3개의 바늘로 한 벌의 옷을 꿰매듯 설명이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돌봄입니다. 어르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갑니다. 피부치냐 아니냐로 가르는 게 아니고,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많은 서류에 서명했지만 오늘의 서명은 사람을 향한 약속이라 더 단단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돌봄을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같이 하자. 나도 배우게 해줘.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의사 상담 일정 잡아놨어. 치료든 방법이든 도망치지 않을게. 그래.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세영이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 정보가 인쇄된 자료였습니다. 어제 혜정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과정이 길대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상속받았지. 그 시간을 이 일에 쓰자. 우리는 한 장씩 넘기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자격 요건, 상담 횟수, 가정조사, 사후 지원. 낯설고도 친근한 단어들. 가족이란 늘 낯설고도 친근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과 평생을 살아가고 너무 잘 아는 얼굴과도 여전히 오해하고 그래서 계속 말해야 하는 존재.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참 어렵고 참 좋구나 가족이란 게. 점심이 지나고 혜정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마디마디 자라는 허브. 그녀는 창가에 화분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잘 보이는 식물이야. 매일 조금씩 커. 안 보일 만큼 조금씩.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분명히 자라 있어. 우리도 그러자. 응. 나는 베넷 저고리를 벽에서 내려다 식탁 옆 못에 걸었습니다. 늘 보이되 손대지 않도록. 기념이 아니라 기억으로. 기념은 박물관에 두지만 기억은 식탁 옆에 둡니다. 매끼 눈길 한번 주고 때가 되면 다시 꺼내 입힐 수 있도록. 이 옷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입히자. 네.
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나온 며느리의 아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는 목소리와 한 아이를 우리 아이라 부르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나는 그 겹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니 햇살이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집 앞 귤나무 아래서 작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아니 넷이었습니다. 미경까지. 사진의 한가운데 베넷 저고리가 팔꿈치에 걸쳐 있었습니다. 혜정이 셔터를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다들 웃지 말고 그냥 숨 쉬는 얼굴로. 우리는 숨 쉬는 얼굴로 찍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얼굴.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붙이는 자리, 다음 끼니를 먹으며 보라고 붙이는 자리. 저녁, 나는 된장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냄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국을 떠서 세영 앞에 놓았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경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우리를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엄마. 응. 오늘 좀 행복하다. 나도. 행복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라고 나는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국그릇에 김이 올랐고 창밖에는 저녁벌레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국을 먹었습니다. 오래 붙잡던 의심이 내려놓은 자리로 따뜻한 국물이 들어오는 느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를 믿게 해주소서. 믿음이 늘 오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서로를 잃게 되니.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배 나온 시기 같은 말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함께 식사. 웃음 3번. 침묵 2번. 잡은 손 2회. 나는 웃었습니다. 장부는 여전히 내 방식이지만 이제 장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을 적던 자리에 이제는 사람을 적습니다. 창밖 달빛이 식탁을 어루만졌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그 아래 어른거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아이 같기도 하고 우리 셋이 겹친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가 준비해 둘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닿아 어느 밤, 어느 새벽에 돌아올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